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자매지 족인자 마술사입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다학을 가출을 뵀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주임은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겨놓은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거저 20단의 가장 아래 노예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호모인턴 서시즈를 보냈다. 그렇게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 한 번 구기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큰 근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근력이라도 지닌 덕분은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화대하게 만들었다.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괴로운 건 그때 겪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비굴함이라 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종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갑질이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력한 을의 합작품이다. 너나 잘하세요.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이라는 신세계에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사진이 보이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장을 보태 허리까지가 가슴이 엄청난 그림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여자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떡댐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OMG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이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란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떼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부러워서 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잊어서 진 거야. 시기심이 파괴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데 있다.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내가 어릴 적에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매주 인물이 바뀌지만 이야기의 서술은 언제나 동일했다. 과거의 비참한 현실과 현재의 성공을 대비시키고 엄청난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그 광경을 메운다. 그걸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노력으로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그건 능력주의의 시작이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 하지만 현실에서 능력과 노력은 성공의 마스터키가 아닌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과거에 그러한 성공 신화가 가능했던 건 그때나 한국이 고성장 시기였고 다들 지질이 못 살아서 개인 간 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개인이 계층을 이동할 기회를 찾기 어렵고 공정한 능력주의의 전제 조건인 기회의 평등은 지켜지지 않은 채 부모의 자산, 배경, 계층의 이어달리기가 진행 중이다. 물론 노력이 경시될 수는 없으나 온갖 환경과 같은 비능력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좌우하고 노력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가 있다 해도 소수의 예외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노력은, 능력은, 성공이라는 등식은, 게으름은, 무능은, 가난이라는 등식으로 자동 연산되어서 가난의 이유를 노력이 부족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차별과 계급을 정당화한다.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가난한 것은 너희 탓이니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면 쪽팔리다. 그러니 가난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에 노스페이스나 K2점은 입고 가야 가오가 살고 푸뇨에선 비싼 아파트처럼 보이기 위해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바꿔야 한다는 총곡을 부린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는 한 능력주의는 허구일 수밖에 없음에도 성공시대와 자기계발서가 심어놓은 왜곡된 능력주의는 우리를 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결과값에 맞춰 우쭐함과 부끄럼 사이 어딘가에 놓이게 했다. 하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상속받은 자본으로 부를 이룬 부자가 한둘인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웃이 한둘인가. 과정은 스킵한 채 편법을 저지르고 약자를 착취해도 돈이 많은 부자는 당당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럽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까? 가난하다 해도 삶에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세상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부가 있듯 떳떳한 가난이 있다.